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오마이TV 초청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80여 분 동안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각 후보의 공약 비전을 평가해 보고 또 살펴주시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후보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김동연 후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김경수 후보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새 후보 반갑습니다. 자, 먼저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자들 2분간 자유롭게 모두 발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진행되는 이 토론회의 좌석 배치 또 후보자들 발언 이런 것들은 다 사전에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모두 발언 2분 저희가 드릴 텐데 앞에 타이머가 있으니까 이 타이머 보시고 이 타이머가 마무리되기 전에 발언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경제도 망가지고 평화도 위협받고 민생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급기야 작년 12월 3일 난데없이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저는 그 계엄 선포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정말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이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서 불법 계엄이라니, 더군다나 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국민들의 저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계엄은 해제됐고 탄핵이 됐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결국 국민들이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계엄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참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 더 나아진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로 위대한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 저 이재명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김동연 후보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자다가 벌떡벌떡 잠이 깼습니다. 그 당시 저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이 위기 극복에 최전선에 선 사령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극복했습니다. 2017년 계엄 이후에 첫 경제부총리로 다시 복합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대한민국 신용평가 등급 낮춘다는 말을 듣고 뉴욕과 런던으로 날아가서 세계 평가사 대표들 만나서 간절히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많은 어려움 겪었지만 그때마다 극복하고 한 단계씩 발전했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믿어달라. 결국 국가 신용 등급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그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 윤석열 역주행, 트럼프 관세 태풍, 그리고 내란까지 겹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식 때 어려운 상황 이야기하면서 땀과 노력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울었던 기억 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 경제 위기 누가 가장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김경수 후보 두 분 후보님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 극복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제 극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운영을 총괄했던 경험, 위기 극복했던 경험, 경제는 말과 구호가 아니라 실천과 경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맡겨주시면 이 어려운 경제 위기 반드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네, 김동연 후보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김경수 후보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메가시티 전도사 기호 2번 김경수입니다. 제가 그제 1박 2일간 전북을 시작으로 호남을 다녀왔습니다. 제 아내의 고향이 전남 신안인데다 목포와 강주에서 학교를 나온 덕분에 많은 분들이 호남의 사위라고 반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왜 선거 때마다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후보들에게 호남의 사위니 영남의 아들이니 충청의 아들이니 이런 지역 연고를 찾게 되는 걸까요? 물론 후보자들에게야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겠지만 유권자들로서는 왜 그런 연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 때마다 수많은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이 많은 지역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 홀대론이니 소외론이니 이런 얘기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의 운명이, 지역의 발전이 중앙정부의 손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선 후보 공약에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법이 제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번 경선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정책입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후보들조차 권역별 메가시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선진국들이 모두가 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두 후보님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메가시티 공화국으로 함께 만들겠습니다. 골고루 잘 사는, 지역적으로 차별 없이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 모두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후보 모두 발언 들어봤는데 세 후보 다 시간을 너무나 잘 지켜주시네요. 네, 앞으로 진행되는 토론 과정에서 시간 잘 지켜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답변도 또 우리 국민들 앞에 내놓을 메시지 이런 것도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공통 질문 3가지 그리고 주도권 토론 이렇게 오늘 토론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첫 번째 여기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볼 텐데요. 공통 질문 첫 번째 제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만큼 내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 걱정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재발 방책을 마련해야 될까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데요. 내란 종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김동연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12.3 계엄이 나던 날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경기도청 봉쇄를 지시했지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란을 불법 구태타라고 저는 규정을 했고 내란 수괴를 바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범들에게 사면권 주지 말자고 사면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란 세력들에 대한 이 단죄가 내란 종식의 시작이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2가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헌이고 두 번째는 국민 통합입니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시키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헌을 통한 제7
공화국의 완성입니다. 지금의 이 헌법으로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계엄 요건, 또 권한 대행에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보았다시피 불법한 미비한 점들, 또 검찰의 선택적 수사,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인 승자 독식 구조 와 같은 것을 깨는 개헌이야말로 계엄을 또는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하는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87 체제 종식해야 합니다. 항구적인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다시는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 통합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대선 끝나고 다시 또 지금보다 더한 국민 갈등과 대립이 생긴다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한 발자국도 앞에 못 나갈 것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첫 번째는 정치 개혁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국회의원 선거법부터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선거에 승복할 수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표만 더 이겨도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 구조하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상대편은 적이고 죽여야 할 상대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통합과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거법 제도를 포함한 우리 정치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완성, 선거제도와 각종 국회의원 특권 내려두기 등을 통한 정치개혁, 이것이 함께 국민 통합을 이룰 때 항구적인 내란 종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단축해서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는 저 김동연,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수 후보 내란 종식에 대한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내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하는 것입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 세력을 단죄하지 않고는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과 내란으로 처벌받지 않는데 다음번에 어떤 대통령이 또 들어와서 이런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장하겠습니까? 확실한 단죄 없이는 재발 방지가 어렵습니다. 12.12 내란과 5.18 강주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단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또 한 번 광주에 빚을 졌습니다.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꼭 수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수사해서 진상을 조사한 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이 과정을 가장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사회 대개혁입니다. 이런 계엄과 내란 세력들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했듯이 국민들의 갈등과 분열이 엄청나게 깊어졌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내란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내란 세력의 폭이 얼마나 많이 넓어졌는지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런 갈등과 분열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사회를 대개혁해야 됩니다. 저는 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지역 격차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한 절대 빈곤만큼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그 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지역 격차는 말씀드렸던 5대 군역별 메가시티로 지역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종식의 완성은 저는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은 여러 가지 많은 개헌의 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계엄 방지 개헌만큼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헌 과정에서 평시에 계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그 외에
많은 다양한 개헌 과제들을 정권 교체 이후에 다음 지방선거까지 400일간 국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개헌 논의를 통해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확실한 내란 종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후보 발언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공통질문 첫 번째 마지막 답변입니다. 이재명 후보 내란 종식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시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제도화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피해는 어느 정도 어떤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엄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볼리비아인가 아마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이유는 단순하죠. 계엄을 해서 성공을 하면 다행이죠. 실패를 해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사실 그랬죠. 제주에서 소위 4.3 사건이라고 하는 게 벌어진 계기도 최초의 계엄령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계엄이 있었지만 광주 5.18 당시의 계엄, 즉 거기서도 수백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을 일으켰던 전두환 세력들은 정말 천수를 누렸죠. 잠깐 책임을 지긴 했습니다. 결국 사면됐고 행복한 삶을 누렸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세계적으로 이런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서셔 계엄을 해제하고 그 책임도 일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계엄 또는 친위 쿠데타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는구나. 성공해도 반드시 처벌받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몇몇의 주요 내란 사범들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지만 그 외에 관계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관계 요로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들을 철저히 찾아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제도적으로 계엄이 어렵게 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이번에도 그 전시 사변 이때만 계엄하게 될 있지만 전시도 사변도 아닌데 계엄했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런 유인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이런 건 꿈도 못 꾸게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새 후보의 각기 가지고 있는 생각들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큰데요. 이 무너진 민생 경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은 김경수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06년부터 폐업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 폐업 100만 명 시대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이미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도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2배가 늘었고요. 그중에 일부 구간은 3배, 4배까지 연체가 늘어난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히 이번에 정부가 12.2조
찔끔 추경으로 지금의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단기 대책은 추경을 30조 이상 긴급하게 편성하고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표로 지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이유는 대출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대출이 상환 만기일이 다가오고 그 상환 만기일이 다가온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폐업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금을 10년 이상 가능하면 20년까지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연장해 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출금 탕감에 대해서는 지난번 토론회 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 대출금을 다 탕감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중에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만큼은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조적인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자영업 위기에 대해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매출이 급감하거나 또는 임대료를 체납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을 조기에 경보를 울리도록 해서 컨설팅이 들어가고 그 컨설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과밀지역, 과밀업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후보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 자, 민생 경제 어떻게 살릴지 그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자영업자분들의 그 경제, 민생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저도 이 골목을 다녀보는데 골목이 정말 썰렁해지다 못해서 이제는 정말 얼음골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가게들 다 비어가고 있고 빈 가게들 정말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도 있겠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근데 그 중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경제 총량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서민들의 몫이 매우 줄어든다는 것, 그것도 큰 문제 같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이제 내란 사태 때문에 연말 경기도 사라지고 우리 국민들이 바깥 모임을 거의 안 하는 이런 위축된 심리 상태 때문에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김경수 후보께서 적절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가 나빠지는 점,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이 위기 극복 비용을 자영업자 또 국민들에게 다 떼넘긴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면서 국가의 비용으로 자영업을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그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었던 거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걸 잠깐 뭐 연장도 해주고 했지만 결국은 거기가 사라진 건 아니고 빚만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폐업을 하려도 폐업을 못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연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폐업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폐업도 못하고 손해보는 상황에서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참 딱한 일이죠. 해결책도 뭐 김경수 지사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수 경기를 일단 많이 회복시켜야 됩니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죠.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지 않습니까? 저는 소비 쿠폰이든 지역 화폐든 많이 늘려서 골목이 일단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이 정말 부채 문제를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일부는 탕감하고 상환 기간도 좀 연장을 해주고 거기다가 이자도 좀 조정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동연 후보 무너진 민생 경제 살릴 수 있는 해법 3분 드리겠습니다. 네, SNS 자영업 구조 지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들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 자녀분들이 SNS에 우리 부모 하는 자영업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지도에 빨간 점들을 쭉 찍는 그런 지도입니다. 처음에 조금 몇백 개씩 시작해서 지금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무실이 수원에 있어서 수원에 있는 생선구이집 그 지도에 빨간 점 찍힌지 한번 가봤습니다. 또 지난번 민주당 순회 경선 첫 번째 했던 청주에서 그와 같은 지도에 점이 찍힌 우동집 가서 주인들과 또 손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러다 보니 처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들이 자영업자고 또 가장 힘들게 늦게 회복을 하는 것도 이 자영업입니다. 작년 12월 이미 30조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연두 기자회견 때 경기도지사로서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50조 정도 추경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2조 추경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피해의 정도가 깊어지고 또 심해지기 때문이죠. 12조는 아마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것입니다. 그 50조 중에서 15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그중에 10조 이상은 민생회복지원금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분들에게 어렵고 촘촘하게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관세 폭탄 지금 맞고 있는데 이를 위한 경제특명정권대사 임명 여야정의해서 빨리 이 어려진 경제 마감으로써 내수 진작과 소비 함께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합니다. 지금 대출 때문에 많이 힘든 계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0.5%포인트 금리를 낮추고 그것이 대출 금리에 반영이 되면 가계대출 이자 내시는 분들 6조 원 정도 대출 이자 감경될 것입니다. 이 자영업, 소상공인의 이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운영을 양손잡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과 금융을 통한 이 경기 진작, 장기적으로는 미래 투자와 구조 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인프라 구축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질문 두 번째까지 답변을 다 들어봤고요. 지금 시간이 4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오마이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련한 토론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가 12분 동안 자신의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대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도권을 쥔 후보는 모든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하고요. 상대 후보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를 보장해야 합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히 제지하면서도 또 다른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 후보의 답변, 그러니까 이 진행 상황에서 뭔가 좀 껄끄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개입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12분 동안 각 후보가 오롯이 그 시간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12분씩 드리는 이 순서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 제가 요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실
3.1운동 직후에 임시정부가 정한 것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큰 한민족, 국민, 백성, 보통 사람의 나라. 사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력,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측면에 우리가 뛰어난 점들을 가지고 세계를 우리가 주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바로 문화일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여러 영역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문화가 상당히 큰 우리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위산업 뭐 사실 우리가 매우 뛰어나죠. 그리고 앞으로 AI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잠시 뒤처져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투자하면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우리 두 분 후보님들께도 이런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민족, 요즘은 민족이라기보다는 국민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저는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아마 무혈로 현실 권력의 이런 권력 찬탈 시도, 확대 시도, 쿠데타 시도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경우가 또는 권력을 끌어내리는 경우가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두 번씩이나 있는데 저는 이 K 민주주의 역시도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세계 전파할 만한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화 영역이든 기술 영역이든 민주주의든 우리가 세계에 제시하고 우리가 그걸 주도해서 세계 강국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자라는 게 제가 이번 제시하는 우리의 비전이랄까 이런 건데 우리 김경수 후보님은 이 점에 대한 또 의견하고 우리 김경수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또 비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작년 연말에 계엄만 없었다면 국민들이 아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그렇죠. 정말 축하하는 축제가 벌어졌을 텐데 계엄이 마침 딱 그 시기에 계엄을 발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더 높일 그럴 기회를 또 계엄이 망가뜨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K 컨텐츠, K 컬처 하는에 대해서는 뭐 두 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계엄 때문에 급급 귀국하기 전에 한 1년 반 가까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으면 정말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온 위상을 앞으로 계속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 콘텐츠 생산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어려운 현장의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우리 K 콘텐츠의 그 생태계, 그 콘텐츠 제작자들이 걱정 없이 콘텐츠를 마음껏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태계 조성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 다만 문화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팔길이 원칙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원은 하되 절대 간섭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임하게 하되 정부의 지원은 간섭하지 않도록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문화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는 그 측면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외교에 관한 예산은 좀 적고 맞습니다. 또 외교 인력도 적고 근데 외교 공간 수는 확 많아졌더라고요. 그게 좀 특수한 이유가 있던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외교 공간들을 좀 이게 문화 그 수출이랄까 뭐 문화 확산에
좀 플랫폼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님한테 제가 한 가지 좀 의견도 여쭤보고 싶은데 뭐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문화 영역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진 특장점이 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술 영역에서 사실 우리가 손재주가 좋지 않습니까? 기술 영역에서 지금은 잠깐 뒤떨어졌지만 상당히 우리가 앞서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R&D 예산 규모 또는 그 연구개발 투자가 상당히 많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 효율적인지 아닌지가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기술 영역에서도 우리가 저는 세계에 좀 선두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 뭐 최선두는 아니겠지만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는 어쨌든 경제 담당도 하셨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예, 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K컬처나 또 R&D를 포함한 우리 기술 진보에 네. 대해서 뭐 전적으로 공감한 얘기들이지요. 저는 조금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더 네.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수님이 제가 성함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인가요? 그 네. 책을 쓰셨어요. 지금 이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우리 새 후보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반드시 네. 이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뒤에 민주주의가 된 줄 알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계엄 사태까지 이르는 네. 이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대한민국의 그 틀을 새로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예 대표님께서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R&D 기술 진보 또 K컬처 다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런 것들이 올라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네.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정치 시스템의 개조가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고 우리 대표님과도 3년 전에 뜻을 같이 했지만 제7공화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야 되겠다. 네. 두 번째로는 경제 운영의 시스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개발연대의 국가 주도식 경제 시스템을 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경제 시스템을 고쳐야 되겠다. 네. 그리고 학벌주의에 천착한 이 교육 시스템 바꿔야 되겠다. 네. 그리고 사회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이 사회 갈등 문제 해결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너무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경제 정책을 담당해오고 사회 정책도 해오고 또 지방 정부의 수장도 네. 해보면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은 결국은 우리 정치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네. 하는 대로 귀결을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이 후보님과 김 후보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네. 우리 스스로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꼭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첨단 기술의 시대, 저는 네. 정말 신문명의 시대가 새로 열릴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또 다른 생각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많이 드린 말씀이긴 한데 이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인간 노동의 비중 이게 점점 더 작아지는 아주 급격하게 작아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그야말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인간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산성은 엄청나게 높아져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생산을 해내겠지만 사람들의 몫이 적어지니까 예를 들어 기여도가 적어지니까 이게 분배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복지제도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라는 그 대전제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사회를 대비해서 저희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이 아니고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각 영역에서 보장해주는 그런 보편적인 기본 사회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복지 사회를 넘어서서 구멍이 있는 안전망 사회가 아니고 안전 매트가 깔려 있는 사회, 누구나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이런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본 사회 또는 기본 소득 기본 금융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반론이 좀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부터 우리 할까요? 네, 네. 김동연 저는 뭐 후보자 하시죠. 우리 이 후보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만 좀 생각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진보와 앞으로 먼 미래에 일하는 소수와 일하지 않는 다수가 있는 사회를 상정하면 네. 기본소득을 필요한 기본사회가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지금은 좀 성급하다. 저는 기본소득과 대응되는 기회소득을 주장했고 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에게 제한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주는 네.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근로의욕 고취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급하다. 그 점에 동의해요. 지금 당장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지금은 사실 잠깐만요. 지금은 사실은 그 성장과 경제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맞습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 사회라고 하는 우리 이 후보님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결국 얼마 전에 이제 무디스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쉽지 해서 않죠. 네. 그러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텐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사회 요소는 빈곤 해소입니다. 네. 절대 빈곤선 이하에 있는 국민이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산업화 세대를 책임졌던 네. 우리 부모 세대인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알겠습니다. 풀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준비해야 된다.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여서 그런 거지 우리가 이걸 포기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주도권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동연 후보 주도권 토론 12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 시간 충분히 보장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이게 뭐 토론회라기보다 뭐 간담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 우리 국민 앞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같이 여쭈려고 합니다만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인수위도 없어요. 네. 그리고 바로 선거 다음 날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임기 첫 100일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그와 같은 일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같으면은 이 가장 중요한 임기 100일 동안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1번, 2번은 어떤 게 들어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까? 뭐 사실 지금 단계도 이미 상당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이게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준비를 집행을 해야 되고 지금 뭐 순서를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건 아마 한미 통상 문제 협상을 하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저는 지금 당장 우리 민생이 너무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경수 후보님도 짧게 제가 이 문제는 좀 여러 개 같이 한번 의논하고 싶으니까 우리 김경수 후보님도 짧게 짧게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지. 아닙니다.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 문재인 정부 출범 때처럼 국정기획자문위와 같은 인수위를 대신하는 걸 긴급하게 구성해서 정책 공약을 정리해서 소위 5개년 계획을 빨리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내각 구성은 바로 착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입니다.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빨리 시급하게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무너져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관세 전쟁에 대비하는 통상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의 협의 기구를 빨리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대주셔서 좀 급해지네요. 네. 이런 그 생산적인 토론이 우리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맞습니다. 이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저는 경제 워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비상경제 대책회를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가장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경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일을 만약에 그 대통령 지시로 마치 트럼프의 행정명령처럼 경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지시로 또는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아까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딱 1번, 2번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죠. 아니고 일단은 사실은 경제 의논 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국정이라고 하는 거를 즉시 아무렇게나 지시를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고 지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인사도 미리 준비 좀 해야 되겠고 경제 사령탑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공직자들의 상황 보고도 받아야 될 테고 그러나 어쨌든 그 중심은 저는 기업들의 뭐 수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테니까 힘없는 서민들이 지금 당장 살아나갈 민생 추경부터 저는 확실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선거가 끝나고 바로 취임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뭘 해야 될지를 팀을 만들어서 그 의논을 하면 전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임 100일 후에 할 일들에 대해서 인수위만큼은 아니어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준비를 해놓고 바로 뭐 예를 들면은 취임한 대통령 첫날 첫 행보부터가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자 나는 감세를 동결하겠다. 또는 트럼프와 통화해서 상호 이익 동맹으로서 지금 관세 유예 나하고 바로 만나자. 만나기까지는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을 좀 하자. 관세 유예 조치가 지금 7월 9일인가 8일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있어서도 지금 아마 대선 전까지 추경이 과연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정리가 되면 뭐 2차 추경을 하든 정리가 안 되면 대폭적인 추경을 통해서 이 경제를 푸는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김경수 시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서 정치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바로 해야 할 일 정치 문제로. 저는 이 첫 100일이 그 제7공화국을 여는 새 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제가 늘 주장했던 것처럼 다음번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까지도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김경수 우리 후보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저도 동감합니다만 5.18 민중항쟁의 헌법 전문수로 또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 또 저는 그 경제 개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쪽에 있어서 대통령이 되는 분이 가장 먼저 이 100일 동안 해야 할 일은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개헌은 해야죠. 개헌은 저는 뭐 대통령 중임제로 그다음에 국회의 권한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그때 대체적으로 얘기된 뭐 결선 투표제 도입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 개헌된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다음에 천천히 시행될 텐데 그건 좀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다.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사실은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하고 많이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국회가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업무 효율성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이 국민들 사이의 분열상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소위 통합이 가장 큰 과제인데 그러려면 야당이든 아니면 전문가든 뭐 국민들과 토론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이 저한테 후보님, 답변 주죠. 네, 제가 잠깐만 그 이 후보님 말씀에 네, 네. 그 조금 더 토론을 하고 싶어서 네. 이 후보님
그 말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네.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 얘기를 제가 했어요. 네.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고는 그 전에 약속한 개헌의 추진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해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든지 또 지난번 토론 때처럼 대통령실이나 국회 세종 이전은 일단은 용산을 썼다가 청와대 갔다가 하겠다든지 하는 거는 자칫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임기 내에 안 하겠다라는 말로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또 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미 3년 전에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개헌과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100% 의견 동의를 하셨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해결을 하고 이 정치적인 이런 문제는 시급하게 같이 했으면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드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경수 후보님도 이 새 대통령이 100일 내에 네. 가장 빨리 할 정치적인 이슈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개헌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개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헌 논의의 전제 조건은 개헌에 논의하는 정치 세력이 절대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를 당장 착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윤석열과의 동거를 끝내야죠. 헌법 파괴 세력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논의를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결별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새롭게 만들고 한국 정치를 바로 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이후에 개헌 논의가 훨씬 신속하게 갈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개헌 논의하면요. 지금 헌법 파괴 세력들하고 함께 개헌 논의해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년 임기 단축 부분은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일 이게 확정되면 심즉시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임기 단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 3년 전에 임기 1년 단축을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이제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자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는 이제 총선거 맞추다 보니까 3년인데 이것은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고 약속인 것이죠. 그때 대표님, 저 후보님 기억나십니까? 저하고 그 합의서에 사인하시면서 이것은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셨고 같은 생각이셨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3년 레임덕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가진 권력 먼저 나눠주고 내려놓고 진정성 가지고 해야 할 일들 개헌, 검찰 개혁, 기득권 깨기 쭉 나가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짧은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나오기 전에 봤는데 보수 유튜브 만나가지고 친일파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사실 같지가 않은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중간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이념 문제나 이런 것들로 너무 분열되고 대결이 격화돼 있는데 지금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다.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좀 지금 단계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빠져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30초는 보장을 한다니까 제가 얘기 조금만 드릴게요. 지금 15초밖에 안 남았어. 네. 아니 제가 개헌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일단 집권을 하면 상대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 거지.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원래 빨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제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 친일파 과거사 문제는 모두 덮으려고 한다는 거는 저는 뭐 우리 이 후보님 그 본래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름지기 지도자는 이런 것에 있어 역사관과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2분 조금 넘었긴 했지만은 그래도 답변과 또 거기에 대한 또 마무리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수 후보 주도권 토론 1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군사 대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는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좀 품격 있는 선진국이 돼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격 있는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소한 최저 빈곤선 이하에 있는 국민들은 이제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절대 빈곤선 이하에는 단 한 명의 국민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품격을 갖춰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일에도 또 우리가 불행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원에 50대 여성과 20대 딸 가족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했다가 받지 못하고 또 사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르신들이 산업화를 책임졌던 우리의 어르신,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지금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게 만드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자. 여기 계신 두 분께 정말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절대 빈곤선 밑에 있는 그런 국민이 한 명도 없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절대 빈곤 제로 기본 생활 보장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본사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기본사회가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기본소득도 있고 특히 기본소득의 문제는 정말 재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재원 문제는 대단히 우리가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가더라도 일단 말씀드렸던 절대 빈곤부터 해결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절대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선이 중위소득 약 40% 정도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에 약 9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활급여가 생활수급이 70만 원 정도 돼요. 최소한 최저빈곤선 정도는 이제 중위소득 40% 이하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다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를 만들면서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더 지급해서 중위소득 100% 정도까지는 절반 정도까지는 누구나 노력하면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발표했던 정책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도 한번 토론을 드릴 텐데 자 이런 절대 빈곤부터 해결하고 우리가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고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고 노인 빈곤율이 정말로 높지 않습니까? 노인 자살의 주된 원인이 사실 빈곤 문제이기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경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빈곤 제로 사회 정말로 좋은 비전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 사회와 똑같아요. 물론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저도 이제 관심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이 사람이 7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생기면은 탈락하니까 노동을 안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까지 벌 때는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역전 현상이 생기잖아요. 선정되지 못한 사람하고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제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동연 후보님께도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결국은 재원 문제일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경제부총리를 얘기하셨으니까 이 재정 문제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그러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제도와
그다음에 EITC 근로장려세제, 그리고 기초연금의 일부 요걸 통합하고 이 통합한 제도를 통합한 재정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 통합한 재정에 약 연간 14조 원 정도가 더 듭니다. 근데 이제 14조 원은 이게 이제 규모가 크죠. 근데 이 규모가 크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세한 재정이 약 81조에서 87조 정도 됩니다. 이 감세로 인해서 무너진 정부 재정만 정상화하더라도 저는 이 14조 원의 그 절대 빈곤 제로를 위한 재원은 충당 가능하다. 그 정도면 해볼 만한 거 아니냐. 대한민국이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이 기초수급자들이 조금 소득이 넘어가서 차상위로 올라가면 지원이 그렇죠. 끊겨요. 탈락하죠. 예, 그게 네. 이제 문지방 효과라고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EITC 확대는 제가 경제부총리 때 가장 많이 맞습니다. 확대를 예, 좋은 시켰습니다. 제도입니다. 예, 네. 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네.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감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당이 감세 안 내면 우리 당에서도 일부 받고 이렇게 하면서 감세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이런데 하겠노라고 그 공약 내세우고 있고 또 복지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감세 이야기만 하면서 약간 포퓰리즘적인 이런 접근을 해서는 국민들에게 자칫하면 예. 희망 고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재원 조달에 있어서 네. 감세에 대한 분명한 핀포인트하는 감세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증세도 담대하게 씩씩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고 네. 우리 후보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생산성은 높아지고 고용은 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세원도 발굴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뼈를 깎는 자기 희생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세정과 재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죠.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재정을 정상화하고 자, 그러고도 모자라면 국민들과 협의하자. 근데 새로운 세원은 반드시 고용은 일어나지 않는데 수익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 첨단 산업 분야들이 계속 그렇게 거의 가지 다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분야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분야에서는 세원을 새롭게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메가시티 전도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두 분께서도 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아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납니다. 제가 호남을 갔을 때도 보면 연간 약 10,000여 명 가까운 청년들이 30대 이하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고 부울경만 하더라도 연간 약 15,000명 내외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납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좋은 일자리, 자기가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데 문제는 떠나지 않게 하려면 지역에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이 찾아오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연구개발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들은 더 수도권으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업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수도권에 가야 사람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사람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구미로 안 가고 용인을 갔을 때 제일 큰 이유가 공장이 10,000명을 고용을 하면 그중에 50% 이상이 석박사급의 연구개발 인력이라는 거예요. 구미로 가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방은 어떡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런 첨단 산업 좋은 일자리는 전부 수도권에서 만들어지고 또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수도권에 올라간 청년들은 경쟁 속에서 피폐해져서 지역으로 돌아오더라도 인생의 낙오자라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이 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이 찾아오게 만드는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서 두 분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모자라는 건 다음 토론 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이미 10개 대기업 도시와 10개 서울대를 만드는 거를 공약에 넣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예. 10개 서울대 이야기를 따라와 줘서 대기업 고맙게 도시요? 생각하는데요. 10개 대도시 대기업 도시죠. 일본의 네. 도시바시와 네. 비슷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요타시와 비슷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옮길 경우에 거기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법인세 감면, 노동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문제, 따라오는 그 협력업체에 대한 네. 상속세와 가업승계까지 하는 일종의 빅딜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짧게, 예. 거기 지금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구성하는 것도 비슷한데 좀 더 한다면 지방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연구 개발직들의 양성 자체가 지방에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주거 환경, 문화 생활 환경 개선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결국은 정부 재원이 상당히 투여될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기업들은 제가 도지사 할 때 경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보면 아무리 좋은 지원을 해줘도 사람을 얘기합니다. 인재가 없으면 가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지방에서 좋은 인재를 기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씀 주신 대로 서울대 같은 대학이 지방에도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대학에 대한 지원과 정책을 지방에 맡게 하죠. 교육부가 왜 쥐고 있습니까? 이제는 메가시티로 지방정부의 자율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배분하고 그걸로 지방이 스스로 좋은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후보 주도권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오늘 토론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 세 번째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초에도 얘기를 했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또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아닌 러시아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또 중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은 먼저 김동연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 예, 저는 한 2주 전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트럼프 관세를 맞고 너무 힘들어해서 이 경선 기간 중에 2박 4일 동안 미국에 시간을 쪼개서 갔습니다. 관세 협상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좋은 효과가 있었지만 가외의 효과 중에 하나는 이 남북 문제나 또는 한미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스티브 비건이라고 하는 미 국무부 차관 또 대북 특사를 하셨던 분 등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트럼프가 김정은과 지금 소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만약에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김여정이 나와서 심하게 공격했을 텐데 트럼프에게는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사인으로 보여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슬기가 필요합니다. 며칠 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든 4.27 판문점 선언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9.19 군사 합의까지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을 계승해서 남북관계 개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아주 짧게 제목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체는 우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자리 잡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북미 대화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지하고
진행되도록 우리가 같이 지원하고 참여해야겠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고 한미 간의 전략적 역할 분담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남북 간의 군사 진장 완화를 시킬 수 있는 한라인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끊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국지전이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가나 크게 비극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라인 시급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우리 국내외에 한반도 평화 이 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이 12.3 계엄으로 왕따가 됐고 정상 간의 이 회담이나 협상은 모든 것이 지금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미, 한중, 한도를 포함한 정상 간의 평화 자산 최대 활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남북 관계는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우리 민주당 민주정부의 정신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승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인내심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후보 3분 드립니다. 예, 남북 관계 개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는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경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을 때 해외에서는 한반도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작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는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 구축의 첫 번째 다음 정부의 과제는 군사적으로 우발적인 충돌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조치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남북 간에 끊어져 있는 한라인부터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19 군사 합의를 포함한 남북 간의 군사적인 신뢰를 쌓아왔던 합의들을 복원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신뢰관계를 쌓아나가기 위한 정말 인내심을 갖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북미 관계입니다. 결국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인 관건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북미 관계 개선 관련해서는 남한과 무관하게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남한 패싱, 한국 패싱 논란이 벌어지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오히려 남한이 나서서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했는데요. 저는 그게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협상은 협상대로 빨리 진행되게끔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남한은 그 과정에서 북미 간의 협상을 하다 보면 남한이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적으로 지원을 책임질 의사가 없습니다. 반드시 북한에 대한 필요한 지원들은 남한이 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그런 국민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미가 적절한 자기 역할론을 갖고 풀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해나가려면 첫 번째로 지금 통일부를 저는 평화협력부로 확대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화와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지만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평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가 구축이 되고 원활하게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해 나가면 통일은 봄 소식이 오듯이 저절로 찾아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런 문제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반도 평화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초당적인 기구를 구성하자. 외교 안보 전략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후보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질문 마지막 답변입니다. 이재명 후보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문제는 사실 생존의 문제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연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혹여라도 전쟁 같은 참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완전히 딴 나라 취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전선을 따라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북 관계가 정말로 나빠지는데 거기에는 윤석열 정권의 이 대책 없는 강대강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힘자랑하고 무시하고 일부러 끊고 갈등을 조장했죠. 특이한 현상 우리 국민들께서도 느끼시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오물풍선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대남 확성기 때문에 그 휴전선 인근 마을들 도시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삐라를 보내지 않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성기 방송을 안 하니까, 서로 안 하는 거죠. 결국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중국 견제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근접하려고 노력합니다. 북한도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성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화의 필요성을 미국이 크게 느끼고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기회 국면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고 신뢰를 쌓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장 통일이라고 하는 거창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적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심화시켜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으로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 기본 위에 우리가 대화하고 협력의 기회를 늘려나가야 되겠죠. 소위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배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노력하면 되죠. 그게 바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방침을, 평화의 방점을 두고 국민들의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평화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교 협력을 제대로 해나가면 얼마든지 평화 체제를 다시 구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론에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시간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 당원들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씩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 마무리 발언 김경수 후보부터 2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충청권과 영남권의 우리 권리당원들의 경선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내란에 대한 불안감,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한 불안감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 후보님과 함께 이번에는 반드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권 교체를 위해 투표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자 씨앗까지 한꺼번에 싹 다 털어먹으면 다음에 농사는 어떻게 짓겠습니까? 다음 농사를 위해서 씨앗 종자는 남겨두는 그런 현명한 농부의 마음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 김경수에게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로지 30년 동안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경남과 부울경이라고 하는 험지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사기 민주정부의 성공과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헌신하겠습니다. 기호 2번 저 김경수에게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명 후보 마무리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두 분 후보를 포함해서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이기도록 원팀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이 끝난 후도 정말로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분열된 제일 큰 원인은 정치권 분열이겠죠.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 권력들, 그런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런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를 끌어안고 그 내란 수계를 보호하면서 그 헌정 파괴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위기 국면마다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내란 국면에서도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나라 주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충실하게 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이재명은 우리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가 되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 나라, 이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2분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동연 후보 마무리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순회 경선 첫 번째는 제 고향인 충청도에서 열렸습니다. 후보 연설을 위해서 연단에 올라서 청중들 속에서 57년 전에 돌아가신 33살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청년 열혈 민주당원이셨던 아버지가 어디 앉아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충청도 경선에서 제가 7% 얻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민주당,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현역 의원 한 분도 서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의 처지의 어려움은 이해를 하지만 때로는 외롭고 힘듭니다. 저 김동연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 여러분 보고 가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 김동연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더 큰 민주당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를 하고자 하는 김동연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김동연을 선택하면 경제를 선택합니다. 김동연을 선택하면 통합을 선택합니다. 먼 훗날 꼭 다시 만날 아버지로부터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줬다고 자랑스럽다는 칭찬 듣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김동연입니다. 당당한 경제 대통령, 당당한 통합 대통령 후보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이제 마무리 다 됐는데요. 새 후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민주당은 이번 주말 26일 호남권, 또 27일 수도권, 강원, 제주 이렇게 또 합동 연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발표가 되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주목을 하겠고요. 댓글을 보니까 오늘 토론 좀 품격 있는 토론이었고 우리나라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새 후보가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또 당원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오늘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